이번에 볼 공예 작품은 청동은 입사. 보류 수금문 정병. 청동은 이 재료의 이름, 그리고 은입사라는 거는 기법을 말하고요. 보류수금문은 무늬의 이름을 말하고, 정병은 이렇게 생긴 형태를 정병이라고 합니다. 불화에서도 이따 나오니까 참고해서 알아두시고, 특히 은입사를 좀 알아놓으시면 좋은데, 은입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 표면을 깎아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청동이 있다고 할 때 여기를 칼로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흙을 채웁니다. 흙이 아니죠. 은을 위에다가 덮어요. 은을 그냥 마구잡이로 덮습니다. 위에 마구잡이로 덮고 나면은 무늬가 제대로 보이지 않겠지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위를 살짝 깎아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무늬가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겠죠. 이런 게 바로 은입사 기법이에요. 이건 이따가 청자에서도 비슷한 기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칠공예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데모, 당초문, 원형, 합. 데모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죠. 이렇게 붉은색 무늬를 입힌 걸 데모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데모의 당초 무늬의 원형으로 된 합이다, 뚜껑이 있는 합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칠공예가 공예라는 것만 볼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할 수 있지만, 작가들 중에 이 오칠 공예만 가지고 회화 작품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섬세한 표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양도 넣을 수 있고 색상도 넣을 수 있어서 이런 거를 회화 기법에 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많이 알아두면 좋은 시기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계속 큰 흐름을 잊지 말자고 했었죠. 지금 불화, 청자, 그리고 공예 작품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이 중앙 귀족들에 속해 있는 미의식을 보여주는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섬세하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것들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은입사 같은 새로운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연구와 노력의 흔적이 더 많이 보이는, 새로운 시도도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방 하층 문화라고 했던 불상에서는 조금 표현이 퇴화되고 이전 것을 다시 모방하다가 왜곡되는 수준에 머무르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러면은 고려시대의 중앙 귀족의 문화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하는 불화와 청자는 어떤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작품은
지장보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주를 들고 있는 사람이 지장보살. 여기가 단무갈보살이라고 하네요. 단무갈보살이라고 하고 여기 이쪽이 금강산이라고요.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때 실경산수, 실제로 눈을 보이는 풍경을 그린 게 굉장히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해둘 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완전히 불화죠. 미륵, 하생경, 변상도. 여기서는 고려 불화의 특징을 좀 여러모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여기로 나눠볼 수가 있을까요? 상하 2단 구도예요. 상하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는 작품 불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구도라고 해서 여기 이 불상을 중심으로 뭔가가 다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중심 구도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음도를 볼 건데요. 관음도가 이 시선이 이렇게 아래를 향하고 있죠. 수월 관음도라고 해서 이 작품은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보니까 뭐 관음 보살인 거는 알겠는데 이 수월이라는 것이 뭐냐면 물에 비친 달, 여기 물 어딘가에 물에 비친 달을 본다는 의미에서 이 시선이 밑에 내려가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봤던 정병 모양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수월 관음도 그리고 관음보살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오래된 그림인데도 굉장히 표현이 섬세해요. 하나하나 허투루 그리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작품들이 불화들이 거의 일본에 가 있다는 게 굉장히 슬픈 일이죠. 선생님 대학생 때나 한번 한국에 한번 건너와가지고 본 적이 있어. 근데 그때 볼 때도 언제 다시 한국에 올지 모른다. 우리 불화인데 그런 안타까운 기억과 함께하는 불화입니다. 나중에 혹시 볼 기회가 되면 놓치지 마시고 꼭 보시길 바래요. 당연히 우리나라로 건너올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겠지만 여기 확대된 사진도 있지요. 이렇게 이 버드나무 끝까지 굉장히 표현이 화려하고 섬세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 그린 표현도 자, 여기서 불화에서 또 하나 더 크게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전에 불상이나 통일신라 시대에 불교 예술은 어떤 거를 위해서였냐면 호국을 위해서였어요. 호국과 현세. 현재를 위해서 존재를 했다면 고려 시대의 불화는 이거보다는 훨씬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기복, 복을 바란다는 거죠. 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기복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 그리고 현재가 아니라 내세. 죽은 뒤 사후 세계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고려시대의 불화의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을 알아두시고요. 청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자도 4개의 단계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초기 청자, 그 다음 순청자, 그 다음 3번 상감청자. 초기 청자에서는 뭐 볼 것이 이 정도. 색깔이 고려 특유의 비색이 나오지 않고 색이 좀 거무튀튀하고 이렇게 흐른 물자국도 있죠. 약간 지저분하게. 아직 청자를 만드는 기법, 이런 유약을 바르는 기법이 발전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순청자 시기에도 이 색이 아직은 청자색이 많이 안 나오죠. 그래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모습, 이거를 화청자라고 합니다. 그릴 화자를 써서 화청자라고 하고, 그림을 그린 이런 청자도 순청자의 한 종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순청자에서도 투각, 뚫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파서 줄무늬를 내는, 이렇게 무늬를 표시하는 음각, 이렇게 음각. 그리고 붙여서 표현하는 거, 이렇게 붙였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 토끼도 붙여서 표현하는 거, 양각. 이런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런 걸 순수한 청자라고 볼 수 있냐라고 할 때 이 순청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청자토로만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 위에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 도자기 자체는 청자토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화려한 무늬가 들어가 있고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도 우리가 순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청자이기 때문에 더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화려하게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청자가 나오냐면 상감청자가 나옵니다. 이 상감청자는 그냥 보기에는 그림을 그린 것 같기도 한데 자세히 보면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파서 넣은 거예요. 아까 순청자에서는 청자토만 썼다고 했죠. 청자토만. 여기에는 이제 백자토가 섞입니다. 백토가 섞여요. 백토를 어떻게 넣냐면 아까 어디서 봤냐면 정병에서 사용했던 입사 기법이랑 똑같습니다. 은입사 기법을 활용을 해서 똑같이 청자니까
이렇게 청자 표면이 있을 때 이거를 깎아내요. 깎아냅니다. 칼로. 그러면은 지금 청자토도 이런 모양이 되겠죠. 표면이, 그릇 표면이. 이런 모양이 됐을 때 백토를 위에다가 얹습니다. 백토를 위에다가 얹어요. 그러고 나서 위에서 눌러줍니다. 힘을 가해줘요. 그러면은 얘가 밀려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를 깎아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늬만 표면에 깔끔하게 남는 방식, 은입사 방식을 활용한 방식이 이 상감청자인데, 이 상감청자가 이 상감기법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양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청자를 볼 때 그냥 다 청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순청자, 그리고 이렇게 약간 소조 기법으로 만들어진 순청자, 그리고 투각이나 음각이나 양각 같은 다양한 기법이 들어간 순청자, 그리고 상감기법 또한 당연한 것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고안을 해낸 방법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법뿐만 아니라 이 비색, 굉장히 은은하면서도 강하거나 촌스럽지 않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우아한 색을 내는 이런 비색이 바로 우리나라 특유의 청자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고려를 살펴보았고, 고려를 볼 때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이원화된 특징을 놓치지 마시고 이 큰 흐름 속에서 시대적인 변화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무리할게요.